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미국의 공급망 분석가인 한 여성. 수많은 현장을 누비며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수치로 꿰뚫는 그녀가 단 한 번의 한국 출장 이후 회의장에서, 컨퍼런스에서, 심지어 미국 정부 자문회의석상에서 한국이 세계 공급망의 심장입니다. 기술도, 속도도, 신뢰도도 모두 이 나라가 최고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앨리슨 카터. 미국 워싱턴의 글로벌 공급망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죠. 흔히들 글로벌 공급망 전문가라는 직업을 떠올리면 뭔가 굉장히 세련되고 멋진 커리어 우먼을 상상하실지도 모르겠군요. 글쎄요. 실제 제 업무는 세련된 구두를 신고 멋진 카페에서 커피를 홀짝이는 일보다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전 세계 생산 라인을 파헤치는 지독한 데이터 전쟁입니다. 요즘은 특히 더 복잡해졌어요.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하기 시작했죠. 중국에서 벌어진 경제적 정치적 리스크가 기업들의 생명줄을 위협하자 다급히 새로운 공급망 거점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회사들은 늘 그래요. 위험해지면 가장 쉬운 길을 찾으려 하죠. 그들이 원하는 건 명확했어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빠르게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것. 그래서 이번에 저는 새로운 임무를 맡았어요. 바로 제2의 중국이 될 후보 국가들을 분석하는 일이었죠.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솔직히 우습게 생각했어요. 베트남, 멕시코, 인도. 전통적인 대체 생산 기지들이 이미 머릿속에 그려졌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중국을 떠난 많은 회사들은 이런 국가들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이 나라들은 이미 명확한 백업 플랜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쓰는 건 쉬울 줄 알았죠. 적당히 기존 데이터에 살을 붙이면 되니까요.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 팀장에게 제출했는데 그가 뜬금없는 한마디를 하더군요. 앨리슨, 왜 한국 분석은 없는 거야? 순간 농담을 하나 싶었죠. 한국이라고요? 물론 한국을 무시하거나 할 생각은 없었어요. 삼성이나 LG,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이 대단한 건 누구나 알죠.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원하는 건 큰 생산 설비, 값싼 인건비, 대량의 부품을 빠르게 생산하는 능력이었어요. 적어도 제 생각엔 한국은 그런 역할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팀장님, 한국은 분명히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사실상 대규모 글로벌 생산을 대체할 규모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 번쯤 다시 체크해봐. 최근 데이터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던데. 솔직히 귀찮았어요. 한국은 문화 강국임은 분명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데이터가 전부인 직업이니만큼 한 번쯤 체크는 해야겠죠. 커피를 2잔 연속 마시고 귀찮은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었어요. 저는 한국 기업들의 최근 생산 데이터, 수출량, 기술 발전 지표를 대충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첫 번째 파일을 열자마자 저는 당황했어요. 삼성전자가 최근 텍사스에 170억 달러짜리 반도체 공장을 세웠다고 했어요. 두 번째 파일에는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5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세우고 있었죠. 그리고 LG는 GM과 함께 미국 전역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땅에 이렇게 큰 공장들을 속속 짓고 있었다니 저는 도대체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조금 전만 해도 그저 기술력 좋은 작은 나라 정도였던 한국이 데이터상으로는 이미 엄청난 규모의 글로벌 제조 허브로 등장하고 있었어요. 똑똑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상치 않은 규모로 세계 공급망의 판을 다시 짜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한국 관련 데이터를 추가로 뒤졌어요. 무언가 거대한 진실의 퍼즐이 눈앞에서 조금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늘 공급망이라는 게 참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끝없는 숫자와 그래프를 보면서 커피를 수도 없이 마셔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볼수록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평범한 시나리오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었죠. 조사를 하면서 중국에서 철수한 주요 기업들의 담당자와 화상 인터뷰를 했어요. 처음엔 그들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속마음을 털어놓더군요.
중국은 이제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제조 비용이 저렴한 것도 옛날 얘기예요. 위험하다뇨? 구체적으로 어떤 게요? 좀 더 자극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인터뷰를 하던 보쉬의 아시아 총괄 담당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리스크죠, 리스크.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정치적 문제만도 아니에요. 품질도 그렇고 기술 유출 문제도 끊이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건 중국에서 나온 기업들이 생각보다 빨리 새로운 대안을 찾았다는 겁니다. 흥미로웠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물었죠. 그 대안이라는 게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인가요? 그는 화면 너머에서 가볍게 웃더니 고개를 흔들었어요. 당연히 베트남도 좋고 인도도 괜찮죠. 인건비 낮고 규모도 크니까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민감한 부품,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걸 다룰 때 어디서 실험하고 검증할지 생각해 보세요. 정확성과 품질이 전부인 분야 말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표정을 살폈어요. 무언가를 암시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요즘 글로벌 기업들이 세컨드 벤더 혹은 기술 이전 파트너로 고려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저는 순간 그가 말하려는 나라가 뭔지 이미 눈치챘어요. 최근 며칠간 제가 마주친 수많은 데이터와 기사들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갔거든요. 바로 한국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인텔이 삼성과 협력 중인 파운드리 관련 뉴스, GM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운다는 발표, 지멘스가 한국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채택한 사례, 심지어 한국 기술력에 관심을 가진 명품 브랜드들이 아시아 지역 생산 전략에서 한국 파트너사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까지. 생산 라인을 통째로 이전한 건 아니지만 민감하거나 핵심 부품 관련해선 한국에서 기술 검증을 먼저 해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니까요. 그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한국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전략적 요충지로 올라서고 있었던 거죠. 모든 길이 한국으로 이어지고 있다니 말이 돼. 다음 날 팀장에게 인터뷰 내용을 보고했어요. 팀장은 제 말을 듣고 조금도 놀라지 않더군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좀 보이기 시작했나 보군. 사실 미국 정부에서도 이미 한국을 공급망 핵심국으로 평가하고 있었어. 우리만 그 흐름을 뒤늦게 눈치챈 거지. 순간 제가 뒤처졌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데도 아직 제 마음 한구석엔 작은 의문이 남아있었죠. 한국이 정말 우리가 찾던 완벽한 해결책일까요? 그날 밤 저는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바로 다음 주 서울행 비행기를요. 뭔가 묘한 흥분과 긴장감이 저를 감쌌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바로 서울 시내 호텔로 이동해서 짐을 풀었어요. 창밖엔 이미 밤이 내려앉았고 네온사인으로 가득 찬 서울 도심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죠. 짧게 잠을 청한 후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미리 섭외해둔 한국의 공급망 전문가 김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김 교수님과의 미팅 장소는 서울의 어느 근사한 커피숍이었어요. 교수님은 깔끔한 정장에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묘하게 학자보다는 사업가 같은 인상이었죠. 그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앨리슨 씨, 반갑습니다. 한국까지 오셨군요. 글로벌 공급망 전문가께서 한국에 관심을 갖는다니 좋은 현상이네요. 살짝 민망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은 제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곧바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기 시작한 건 다 아시죠? 그렇죠.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대거 빠져나갔죠. 그런데 왜 그들이 한국을 선택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망을 테스트하고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가격 경쟁력과 속도 아닌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단순 제조의 경우는 그렇겠죠. 하지만 기술력과 품질이 중요한 기업의 경우 그들이 원하는 건 신뢰성과 안정성이죠. 중국 공급망이 왜 무너졌습니까?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은
기술력과 완벽한 품질, 정확한 납기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찾게 됩니다. 잠시 커피를 마신 후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이나 공동 개발을 확대해 왔습니다. 일부 핵심 부품이나 고부가 가치 공정의 테스트, 품질 검증 등을 위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 또는 시험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데이터를 통해 일부 내용을 확인하고 왔지만 직접 이렇게 현지 전문가로부터 들으니 더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이 테스트 국가로 완벽하다는 뜻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시스템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들이 원하는 최첨단 기술력이 모두 결합된 유일한 국가죠. 그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뛰어나다는 건가? 그러자 교수님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독일이나 일본도 기술력이 뛰어나죠. 하지만 그들보다 속도가 2배는 빠르고 적응력은 4배는 뛰어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데이터를 다시 점검했어요. 한국에서 기술 협력이나 공동 개발을 확대한 기업들의 리스트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두 신뢰할 수 있고 완벽한 품질을 원하는 기업들이었고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죠. 제가 알고 있던 공급망의 중심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혼자서 서울의 중심지 강남 거리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글로벌 공급망 전문가로서 현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호텔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작은 편의점에 들렀어요. 물을 사고 계산하려는데 점원이 없는 거예요. 옆을 둘러보니 중학생쯤 돼 보이는 소년이 저를 보며 가볍게 웃더니 말을 걸더군요. 계산은 저기 셀프 기계에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골목 편의점까지 완벽히 운영되는 모습을 보니 살짝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오후엔 강남역 근처에서 지하철을 타봤어요. 그 유명한 서울 지하철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역은 마치 SF 영화 세트장 같았죠. 벽마다 설치된 스크린에서 광고뿐 아니라 실시간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모든 승객들은 손목에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으로 승차권 없이 개찰구를 통과했어요. 지하철 내부에서도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선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영상을 보고 있었죠.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작은 제조국 한국이 실제론 거대한 디지털 도시였던 거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짧은 메모를 남겼어요. 한국은 제조 강국인 줄만 알았는데 완벽한 스마트 국가였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분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영어가 조금 서툴렀지만 충분히 이해할 만했죠. 그분은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저는 흥미로워서 물어봤어요. 이 차 한국 차인가요? 기사분은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산 전기차입니다. 현대 아이오닉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도 요즘 잘 팔린다던데요. 미국에서 테슬라만큼이나 요즘 한국산 전기차가 많아진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타보니 조용하고 부드러웠어요. 택시에서 내리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도 사야겠어요. 기사분은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죠.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그저 반도체가 발전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던 이곳이 사실 전방위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루고 있는 나라였던 거죠.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된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만든 글로벌 공급망 보고서는 결국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어요. 실제 현장에 와서 직접 보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진정한 모습은 절대 파악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더 구체적인 현장을 보고 싶었어요. 수치와 통계는 이미 충분히 분석했으니 이제는 직접 한국 제조의 심장부를 탐험할 때였죠. 서울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1시간쯤 달리자 드디어 평택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가보고 싶었던 삼성전자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 있는 도시였죠. 평택에 발을 내딛자마자 특유의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체계적으로 계획된 도시 구조가 눈에 들어왔어요. 현지에서 만난 삼성전자 직원은
친절하게 저를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공장 내부는 마치 영화 속 우주정거장 같았어요. 먼지 한 톨 없는 환경, 자동화된 로봇들이 쉼없이 움직이며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었죠. 현장을 안내해준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곳이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입니다. 애플도, 테슬라도, 아마존도 이 공장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죠. 다음 날은 구미로 이동했어요. 구미는 LG의 배터리 공장으로 유명했죠. 평택에서의 경험이 강렬했던 만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라버렸죠.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생산 라인을 바라봤는데 정확성과 속도가 믿기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저희 공장은 GM과 함께 미국의 주요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불량률은 거의 0%에 가까워요. 불량률이 0%에 가깝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공장 내부에서 본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과 AI가 결합한 생산 프로세스를 보니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창원이었어요. 창원은 한국의 제조업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라고 들었죠. 현대차의 수소차 공장이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사실 수소차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여전히 이론적이고 멀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창원 공장에서 목격한 건 그런 이론적인 상상을 뛰어넘는 현실이었어요. 현대자동차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곳에서 생산된 수소차는 지금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 현장 3곳을 돌며 깨달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곳은 이미 미래의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현실의 실리콘밸리 같은 나라였어요. 이전엔 독일이나 일본, 심지어 중국을 제조 강국이라 부르곤 했죠. 그런데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은 그런 나라들과 차원이 달랐어요. 정확도와 품질, 속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은 미래다라고 써 내려갔죠. 왜 이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던 걸까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미국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곧바로 새로운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평소의 냉정함 대신 강한 흥분과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깨달은 진실이 너무나 커서 이걸 단지 보고서라는 형태로 전달하기엔 아쉬움이 컸던 거죠. 처음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대안 국가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가보니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현실이었어요. 한국은 대안이 아니라 아예 중심,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서의 제목을 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엔 한국의 가능성 같은 식상한 제목을 떠올렸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느낌이었죠. 고민 끝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이 세계 공급망의 심장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짓자마자 왠지 모르게 뿌듯했어요. 한국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었으니까요.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 다시 데이터를 펼쳐봤어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면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할 때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흐름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어요. 삼성 반도체 없이는 애플도, 아마존도, 테슬라도 돌아가지 않는 현실이었죠. 한국의 배터리가 없으면 GM과 포드의 전기차도 생산이 불가능했어요. 한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은밀히 조정하는 숨은 조정자였던 거죠. 그날 오후, 제 상사인 로버트가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놀란 표정으로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항상 냉정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조금 흥분된 얼굴로 말했죠. 앨리슨, 이게 정말이야? 한국이 이렇게까지 중요했다고. 전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믿기지 않지만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직접 보고 온 저는 더 확신하고요. 로버트는 제 보고서를 다시 넘기며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죠. 이거 워싱턴 정부 관계자들과도 공유해야겠어. 우리가 지금까지 공급망 전략을 완전히 잘못 접근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조금 겁이 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개인적 충격이 아니라 미국 공급망 전략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저희 연구소는 미국 정부의 공급망 전략 자문회의에 초대받았어요. 로버트와 함께 참석한 회의장에서 저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청중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특히 정부 관계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한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미국의 공급망 전략이 바뀌어야겠어요. 회의가 끝난 후 로버트가 저에게 다가와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앨리슨, 큰일을 해냈군요. 우리가 한국의 존재를 이렇게까지 간과했을 줄이야. 보고서를 제출한 후 며칠 동안 저를 향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연구소의 동료들이나 정부 관계자들까지 제가 말하는 모든 걸 믿어주기 시작했죠. 그전까지는 아무리 제가 데이터를 제시해도 고개를 갸웃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구소에서 아시아 각국의 소프트 파워와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어요. 세미나에서 한 젊은 문화 분석가가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그는 화면에 커다랗게 BTS 사진을 띄우며 미소를 지었죠. 여러분은 이 그룹을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의 BTS죠. 그런데 혹시 이 그룹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순간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어요. 솔직히 저는 공급망 분석에만 집중했던 터라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은 그냥 유행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석가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BTS는 문화적이고 외교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죠.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걸 기억하시죠? 이들이 입은 옷, 먹는 음식, 사용하는 화장품까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서 강대국이라는 개념은 항상 경제나 군사력으로만 결정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미나를 듣고 보니 진짜 강대국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경제력과 기술력뿐 아니라 문화까지 세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강대국이란 걸 깨달았거든요. 세미나가 끝나고 그 젊은 분석가를 찾아가 말을 걸었어요. 제가 공급망 전문가로 일하면서 최근에 한국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문화적 측면에서까지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력한지 몰랐네요. 그 분석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지금 문화, 경제, 기술 모든 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걸 아직도 잘 모르고 있죠. 그날 밤 저는 제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강대국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단지 기술적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문화와 감성까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유럽 친구들, 심지어 중국에 있는 지인까지도 제 말에 동의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왔죠. 그중 한 친구가 보내온 메시지가 기억에 남아요. 너의 말이 맞아. 한국은 이제 명백한 강대국이야.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이 가진 힘은 이미 세계를 바꾸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다시 보고서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래의 강대국이 아닙니다. 이미 현재의 진정한 강대국입니다. 이번 경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놀라움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공급망 프로젝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결국 제 인생과 생각까지 완전히 바꿔버린 탐험이 되었으니까요.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흐름 속에서 저는 결국 한국이라는 숨겨진 보물을 찾아냈죠. 며칠 전 워싱턴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전략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대받았어요. 평소 같으면 별 느낌 없었을 텐데 이번엔 가슴이 뛰었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 온 수많은 공급망 전문가들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였거든요. 전 조용히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제가 최근 몇 개월 동안 한국을 직접 탐방하며 경험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 공급망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당황과 호기심이 동시에 드러났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과 중국,
독일 등을 공급망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심은 다른 곳에 있었죠. 진짜 핵심은 바로 한국입니다. 순간 장내는 술렁였어요. 강연을 하는 동안 모두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주어졌고 독일의 공급망 전문가인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어요. 앨리슨 씨,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연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문화적, 전략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멈추면 미국과 유럽의 IT 산업 전체가 마비됩니다. LG 배터리가 없으면 GM과 테슬라는 전기차 한 대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현대 수소차는 이미 독일과 일본을 앞서고 있고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전 세계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장내는 또 한 번 술렁거렸죠. 옆자리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저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앞으로 미국의 공급망 전략에 너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거야. 그 순간 굉장히 뿌듯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 결국 미국 정부의 공급망 전략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컨퍼런스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로버트가 제 책상에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내가 만든 이 보고서는 정말로 세계를 바꿀지도 모르겠다. 잘했어. 짧은 메시지였지만 왠지 울컥했어요. 사람들은 늘 강대국이라고 하면 군사력이나 GDP 같은 숫자를 먼저 떠올리죠. 하지만 직접 경험한 한국은 숫자와 데이터를 넘어서 이미 세계의 모든 면을 주도하고 있는 진정한 강대국이었어요. 제가 분석했던 공급망뿐 아니라 문화, 기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중심에 서 있었으니까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저에게 보고서의 작은 부분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공급망을 넘어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진짜 핵심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저는 세계의 공급망 전문가로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한국을 작은 나라로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실수라고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이제는 최첨단 기술과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쥐고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도약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어떻게 자신을 증명했을까요? 캐나다 NGO 활동가는 한반도라는 이름만 들어본 채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의 머릿속을 채운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다. 이건 혁명이다. 이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역사를 간직한 DMZ에서 전쟁과 평화의 경계를 목격하고 반도체라는 무기로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기술 현장을 탐험하며 북한에서 탈출한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계는 한국을 작게 보았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NGO 활동가 코너입니다. 제 일이 다양한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다 보니 한반도라는 이름은 익숙했지만 깊이 알지는 못했어요. 한국, 북한, 솔직히 두 나라 모두 저에겐 뉴스 속 익숙한 단어 정도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참여하던 인권 프로젝트가 북한 주민들의 실태를 조명하게 되었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엔 그냥 흔한 업무 출장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니 이 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특별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캐나다와는 너무나 다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적 긴장감이 숨쉬는 곳이라는 것을요. 출발 전날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려 뉴스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한국의 도시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빌딩 숲 사이를 가로지르는 고속열차,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 모습, 네온 사인으로 가득 찬 거리. 마치 미래의 도시 같았어요. 이게 내가 가게 될 나라라고. 솔직히 기대와 의심이 반반이었어요. 캐나다처럼 자연 풍경이 중심인 나라에서 자라온 저로서는 그런 현대적이고 빠른 도시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지 믿기 힘들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과 첨단 시설은 공항이라기보다는 한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동료 직원의 자신감 넘치는 한마디였습니다. 여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말이 어쩐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정말로 시작에 불과한 걸까요? 서울로 가는 길에 버스 창밖을 내다보면서도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사이를 사람들과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어요. 차창 너머로 한강을 건널 때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녁, NGO 동료들과 회의를 가졌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회의 도중 한 동료가 말했어요. 한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했는지 외국인들은 잘 모릅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NGO 본부 사무실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나오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서울의 활기찬 아침 풍경이었어요. 도시는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조용한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본부로 이동하며 놀랐습니다. 지하철 안은 정말 깨끗했고 안내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승객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단순히 SNS를 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 노선을 검색하거나 모바일 결제를 하거나 심지어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풍경이 익숙하지 않아 순간적으로 멍하니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NGO 본부에 도착하니 사무실은 한마디로 현대적이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벽 곳곳에 배치된 회의실, 그리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환경은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마치 첨단 기술 기업에 온 듯한 느낌이었죠. 현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인 동료들은 모두 그들의 일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직원이 말한 내용이 기억에 남아요. 북한 주민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민족이에요. 그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정말 강렬했어요. 제가 일했던 다른 나라에서는 흔히 보지 못했던 태도였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이 저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비빔밥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들어진 음식으로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 말에 약간 웃음이 나왔지만 맛을 본 순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식사 후에는 짧은 서울 투어가 이어졌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한강 주변의 모습이었어요. 동료가 알려준 대로 이 강은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본 한강의 다리와 강변의 공원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의 상처와 지금의 재건이 함께 숨쉬고 있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료들과 함께 다음날 DMZ 방문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북한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들에게 북한은 바로 곁에 있는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특히 한 동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언제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 속에 살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이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료들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기 위해 서울에서 출발했습니다. 차로 2시간 남짓한 거리였지만 그 짧은 여정 동안에도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출발 전에는 또 하나의 견학 장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DMZ에 가까워지자 창문 너머로 첨단 감시 장비와 황량한 자연이 묘하게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한 숲과 풀밭이 생생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무거운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북한 땅이 아득히 보였을 때 단 몇 발자국 사이에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북한과 남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중간에 위치한 DMZ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두 나라를 가르는 경계선이 아닙니다. 이곳은 전쟁과 평화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한가운데죠.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가이드가 들려준 한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DMZ 내에서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군과 남한군 간의 충돌이 빈번했다고 해요. 그중 한 번은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와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문점을 둘러본 후 우리는 DMZ 전망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망원경을 통해 북한 마을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가이드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억압받고 통제당하는 삶입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원경을 내려놓고 멍하니 멀리 보이는 북한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DMZ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DMZ 인근에 오래 거주해온 사람들이었고 남북 관계에 대해 저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멈춘 거지. 우리는 진짜 평화가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DMZ에서 본 모든 것을 곱씹었습니다. 철조망 너머의 침묵, 판문점의 긴장감, 북한 주민들의 삶, 그리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인들.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한국이 겪고 있는 긴장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MZ 방문 후 며칠이 지나 저는 한국 NGO 동료들과 함께 서울에서 진행되는 탈북민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서울 북부에 위치한 한 사회복지센터에 도착하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센터 직원들은 탈북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그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처음 만난 탈북민은 혜진이라는 2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어요. 그녀는 북한에서 식량난을 견디다 못해 국경을 넘어온 지 3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조심스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매일이 생존과의 싸움이었어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말조심을 해야 했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강렬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덧붙인 한마디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 저는 겨우 16살이었어요. 두려웠지만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움직였어요. 그 순간 그녀가 겪은 공포와 용기가 한꺼번에 제게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자유는 또 다른 어려움이 되기도 했다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돈 쓰는 법도 버스를 타는 법도 모든 게 낯설었어요. 혜진이 한국 정부와 NGO에서 받은 교육과 지원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진심으로 탈북민들을 돕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점심시간, 저는 혜진과 함께 센터에서 제공하는 한식을 먹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김치. 그녀는 북한에서는 김치를 이렇게 자주 먹을 수 없었다며 음식에 대해 신기해했어요. 그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먹는 밥은 맛도 다르고 기분도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에게는 당연한 식사가 그녀에게는 자유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혜진 외에도 여러 탈북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40대 남성은 북한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는데 체제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뇌당했습니다. 김씨 일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믿게 만들었죠. 하지만 밖에서 본 세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탈북민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북한이 폐쇄된 국가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억압하는 거대한 감옥이라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단어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우리는 흔히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들에게 자유란 생명을 걸고 얻어낸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센터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한 직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의 말은 제가 탈북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탈북민들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었고 그들이 이곳까지 오기 위해 겪은 고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고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탈북민들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더욱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NGO 동료들의 추천으로 한국의 군사기술 전시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군사 전시회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나라가 군사력을 강조하는 모습이 어딘가 모순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서울 외곽의 대형 전시장에서 열린 행사장은 수많은 첨단 기술과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미사일 모델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동료는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건 현무5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탄도미사일이에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죠. 전시장을 돌며 저는 한국이 외국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 국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무기들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길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니라 평화죠. 그의 말은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KF-21 전투기 시뮬레이터에 탑승했을 때였습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5세대 전투기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뮬레이터 속에서 가상의 하늘을 날며 저는 마치 한국의 방위산업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국토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런 발전을 이뤘다는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전시회 한쪽에서는 북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와 관련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던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DMZ에서 느꼈던 긴장감은 이제 한국의 강력한 방위체계와 연결되며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서울 외곽의 첨단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중추라 불리는 기업들과 기술들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책이나 뉴스를 통해 막연히 알고 있던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주어지니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의 연구소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은 마치 미래 도시처럼 보였고 곳곳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담당 직원이 저희를 반갑게 맞으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 그것이 핵심이죠. 그의 말은 기술적 설명을 넘어선 한국 경제의 본질을 담고 있는 듯 했어요.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반도체가 전자부품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 없으면 전 세계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생산은 중단될 겁니다. 담당자의 이 말에 저는 절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연구소 근처의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바쁜 와중에도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힘은 정부나 기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도 더 나은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그들의 성공이 운이나 외부 지원에 의존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점심 후에는 한국 경제의 상징적인 장소로 꼽히는 한강변의 여의도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 금융과 정치의 중심지로 수많은 고층 빌딩과 금융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의도를 거닐며 저는 한국 경제가 금융과 서비스, 산업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NGO 동료 중 한 명이 저를 여의도의 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강 위로 떠있는 유람선들이 한가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동료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지만 한국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죠.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이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크기도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이토록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일정 중 동료의 추천으로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에서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궁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에 가득 찼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 고요한 연못과 웅장한 궁궐의 모습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도심 한가운데에 이렇게 전통적인 공간이 존재한다는 게 너무나 이질적이었어요. 궁 안을 천천히 걸으며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경복궁이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고 왕과 신하들이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던 장소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곳은 일본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몇 번이고 무너지고 복원된 한국 역사의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멋지다는 감탄에서 벗어나 이 공간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상상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근정전 안쪽을 들여다봤을 때였습니다. 해와 달을 상징하는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해설사가 말하길 그것은 왕이 하늘의 권위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경복궁을 나온 후 저는 북촌 한옥마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현대식 건물 사이에 전통 가옥들이 어우러진 이곳은 또 다른 세계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세종대왕 동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한글 창제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왕이라니. 캐나다에서 자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광화문 근처에서는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거리를 거닐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한복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과거와 연결된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옷감의 촉감과 고유의 디자인에서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깊은 전통이 느껴졌습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현대를 쌓아 올린 한국의 모습은 제가 그동안 경험해본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NGO에서 준비한 작은 포럼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동북아의 평화와 한국의 역할이었어요. 포럼에는 한국의 정치인, 학자, 그리고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저 같은 외국인 활동가들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포럼은 한국의 역사와 국제 정세를 간략히 짚으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심에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지혜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설명했어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이어가고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낸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포럼 중간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 탈북민 출신 패널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북받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자유뿐만 아니라 꿈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관객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저 역시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 후 한 학자가 북한 붕괴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중국, 러시아, 미국의 이해관계를 설명하며 한국이 준비해야 할 미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그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저녁에 열린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여러 한국인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한 젊은 NGO 활동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극복하며 오늘을 만들었고 그 경험으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어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 속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큰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기적, 문화적 유산, 그리고 평화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까지.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은 제 시야를 넓혀주고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과 의지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순간들, 그리고 배운 것들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과 끈기는 제가 본받고 싶은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느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깨달음과 연결을 준 특별한 장소로 남을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아 더 많은 이야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